취재를 해보니까 두 분이 만났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주로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지개를 펴시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가? 만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서 만약에 내년 4월이나 혹은 내년 10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유승민 전 대표로서는 그걸 한번 생각해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당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당대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면 그것도 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첫 번째 씬 뭘까요? 네, 첫 번째 씬은 장오한석의 생존게임이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이제 지금 보수 정치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죠.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이준석 의원, 요렇게 이제 그 보수를 대표하는 주자들 4명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4명이 요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른 셈법이 좀 복잡해 보인다.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보수 정치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흥미로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달 말에 이제 뭐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이 3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 친윤계가 주축인 국민의힘 공부 모임 미래혁신 포럼이죠. 여기에서 이제 오한석 3분을 초청했다고 하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회장이고 김기현 의원 또 이제 뭐 이준석 대표랑 가깝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국물도 근데 마침 또 한석의 최측근들인 두 분이 패널로 나오셨는데 어떻게 뭐 또 우리 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제 이 대표와 한동훈 의원, 뭐 오세훈 시장 뭐 이렇게 3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보도 뭐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정치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더구나 이제 뭐 저 3분이 다 개혁 성향이시니까 네. 뭐 어느 자리에서든지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게 뭐 구체적인 뭐가 있어서 만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미래 포럼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네. 다 참석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들리는 소문에 오세훈 시장님은 아마 서울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못 참석할 것 같다. 불참할 것 같다는 얘기도 뭐 이런 하더라고요.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은 뭐 아직까지 제가 본인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서 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참석 여부는 아직 네, 저는 아직 네. 뭐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 총장 이 확인해 보셨어요? 대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복되는 일정이 있어서 뭐 정리를 한다 만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네. 확정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제 결국 저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그 의미를 두는 보도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알겠지만 네. 또 그 아니야? 의미는 전혀 또 아니야? 죄송한데 매 빠진 논평에서 정말 죄송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맨날 그래 맨날. 굳이 의미를 찾자면 네. 김기현 대표한테 의미가 있겠죠. 네, 저런 사람들을 한데 모았고 네. 또 그런 사람들 초청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한 장면 한 커트에 담긴다라는 그런 장면을 만든 사람이 김기현 대표다. 그렇죠. 라는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지. 저기서 네. 뭔가 보수 재편 내지는 보수 합당 뭐 네. 체제 개편 같은 것이 논의되는 장소는 당연히 아니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네. 뭐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또 이제 있으니까 또 이제 일단 뭐 참석 여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 야 저거 보니까 분위기상 안 나오는 각이야. 바빠. 아 그렇구나. 야 내부적으로는 결정됐네. 안 나오는 걸로 밑밥 까는 거야, 결정됐구나. 벌써? 아니, 근데 지난 1월 달에 대한과 미래가 한번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묻겠다고 네. 외부 연사로 이준석 대표 초청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초청 받으면 그럼요. 초청 가는 거고 네. 안 받으면 안 가는 건데 가급적 가려고 할 겁니다. 오세요, 오세요.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나와? 선배님 가세요. 한 대표 가시나 보네.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은데. 아니 근데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이준석 이제 두 의원이 이제 뭐 예결위에서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또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다. 뭐 이 씬만으로도 되게 또 언론에 관심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뭐 20분간 눈도 안 마주치더라 막 뭐 이런 기사까지 나고 막 했어요. 근데 사실 그만큼 이제 이 둘의 이런 화학적 결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뭐 이런 건데 우리 그 김채곤님께서는 뭐 요런 장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니 뭐 예결위에서야 뭐 자리 배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개혁신당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많은 보수에 있는 분들은 개혁 보수 네.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뭐 유승민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뭐 이런 네. 분들이 다 주장하는 바는 되게 비슷하니까. 네. 같이 좀 힘을 합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라는 게 지금 뭐 무슨 계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뭐랄까 타이밍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빌드업이죠. 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뭐 이제 큰 걸 이뤄가는 걸 바라는 유권자들이 이제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둘의 자리 배치에 따라서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데 눈을 마주쳤네 안 마주쳤네 뭐 이런 것까지도 관심 가질 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보수 재편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뭐 이런 일단 해석인 그 거죠. 예결이라는 회의 자체가 옆 사람을 보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피감기관과 정부 부처를 향해서 앞 사람을 보고 회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일부러 눈을 안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건 아니야? 과한 논평이고 네.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국회 자리 배치라는 규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분단 첫째 줄에는 무소속부터 비교섭단체부터 그렇죠. 4분단 4분단 맨 오른쪽 끝째 줄에는 그 다선 의원들 교섭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의 어떤 자리 배치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거기 앉고 싶어서 앉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같이 앉은 건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겠죠. 네, 일부러 뭐 네. 눈을 안 맞추는 것은 아닌데 네. 각자의 역할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네. 그 질이 또 해야 되는 거고 네. 상견례 자리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투샷 그 투샷이 사실 이제 되게 희귀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하는 국면이 잘 없는데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대화라도 나눴으면 뭐 이제 뭐 무슨 대화 나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을 텐데 뭐 이제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 보면 얼마나 지금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당권파에 대해서 실망이 크고 네. 그다음에 그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면 사실 별 의미 없을 사실 수 그렇죠. 있는 모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야 이거 뭔가 좀 달라져야 돼라는 그런 여망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계속 절반이잖아요. 그쵸. 아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저렇게 똥볼을 차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주 쌍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지금 억장 무너지게 하고 이제 뭐 전셋값도 폭등할 거라는 그런 두려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무슨 뭐 세금으로 계속 모든 걸 통제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거 그게 왜 그러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니까 그 합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은 야 도대체 저렇게 극우 성향으로 밀고 가면 결국은 이게 뭐냐. 당신들은 자기 만족에 이렇게 자유하면서 네. 소리치면서 야 이재명이 때려잡아 무슨 뭐 민주당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있냐. 뭐 이렇기 때문에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이런 뭐 온건하다고 해서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네. 이런 보수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이제 보수 재편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한데 사실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뭐 이제 절반 이하,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뭐 이제 경선하면서 자중 내부에서 싸움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여전히 질이 멸렬한 모습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뭐 이제 현 당권파에 대한 그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 강하다 뭐 이제 이런 반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렇게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뭐 이제 보도가 있긴 했는데 뭐 유승민 의원과도 만나고 전 의원과도 만나고 막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사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시장직 이 떨어지는 1심 판결이 나왔고 이게 또 633 원칙에 따르면은 빠르면 뭐 이 내년 초에는 뭐 대법원 판결까지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하면서 막 되게 스테이터스가 불투명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 만나는 이런 스텝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세훈 시장 측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크게 걱정은 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2심이나 대법원에서 반드시 뒤집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이 똑같은 전략으로 변호할 게 아니라 네. 2심에서 잘 면밀히 하면 네. 그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게 정황상 그 추정 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 판사의 어떤 주관적 평가가 다소 들어간 판결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 측도 이게 잘하면 무죄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네. 뭔가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이나 네. 오세훈 시장이 사실 뭐 이 국힘에 내에서도 합리적 보수를 늘 자처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국민의힘의 어떤 그 무너져가는 보수정당, 보수진영에 대해서 재건에 항상 관심을 가졌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총선을 이제 얼마 2년밖에 안 남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움직여야 뭔가 당에서 주도한 역할도 할 거고 보수 재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지개를 펴는 시기에 어떤 모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동안 뭐 대선에도 참여 안 하고 사실상 잠행을 이어왔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이제 현실 정치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좀 취재를 해보니까 두 분이 만났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주로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뭔가 기지개를 펴시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가.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네. 이게 유죄 판결이 나서 네. 만약에 내년 4월이나 혹은 네. 내년 10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네. 유승민 전 대표로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해서 혹시 당대표 경선이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면 그것도 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관측은 할 수가 있죠. 관측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만나서 하신 말씀 뭐 일부 보도된 거 되면 탄핵 반대한 사람들도 품어야 된다. 라는데 그거는 조금 얘기 들으면서 아니, 탄핵 지금 현재 당의 주류가 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품어라 얘기하면 네. 우리가 소수인데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유승민 의원 본인도 탄핵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오세훈 시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한동훈 네.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른바 친윤 내지는 지금 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탄파가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펄펄 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어차피 한동훈 대표도 당 소속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뭐 개혁신당 대표고 뭐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소장파라 불리는 세력들이 이제 유승민 대표를 뭐 차기 당권 주자로 뭐 이제 밀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시나리오도 뭐 가능한 건가요? 근데 저는 유승민 대표가 뭐 당대표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당의 이제 어른이잖아요. 네. 또 대선도 나갔었고 네. 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쨌든 큰 배경으로서 네. 어떤 이 보수 진영의 재건 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오른쪽이 아니라 중간 진영으로 오면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굳이 뭐 당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건 좀 과한 해석 같습니다. 과한 예측 같아요. 네. 사실 뭐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중도 보수 성향의 이제 인물들의 행보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갖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재편에 대한 기대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려면 총선이 좀 다가와서 실질적인 좀 뭔가 이렇게 목적성이 일치를 해야 좀 이제 그게 불 붙지 않겠어요? 뭐 맞아요. 합당이나 이런 것도 발등에 불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네, 뭐 이제 맞아요. 뭐 약간 뭐 합당 얘기를 꺼내면 뭔가 뭐 사실 특별하게 이렇게 갈 만한 요인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합당을 원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그만큼 염원이 크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뭐 정전식 원내대표도 뭐 이제 개혁신당과의 합당 시점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가장 시너지 높을 때가 총선 전이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사실 그런 보수 빅텐트론 뭐 이런 것들이 막 본격적인 추동력을 얻기는 좀 쉽지 않은 시기 같죠. 쉽지 않죠. 선거가 돼야 되는데 지방선거 때 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 그렇죠. 논의가 좀 있으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물 건너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철이 돼야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결국은 선거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돼야 아마 합당이 됐던 뭐 독자 노선이 됐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개혁신당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죠. 뭐 이긴 총장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다음 총선을 놓고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이제 그런 염원이 있다는 건 당연히 뭐 추측할 수 있는 거고 네. 보수 유권자들은 당연히 그런 바람이 있겠죠. 네. 근데 저희는 이게 뭐 게임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이걸 한번 해봤어요. 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네. 큰 시너지를 낼 줄 알았죠. 네. 근데 미래통합당으로 총선을 치러보니까 103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요즘의 세상에서 이 명분 없는 합당 내지는 이유 없는 연대를 했을 때 유권자들이 1 더하기 1, 2가 아니라 네.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소수 정당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 직원들 내지는 당직자들이 거의 고용승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개혁신당이라는 걸 아니까 저희가 뭐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저희가 개혁신당을 만들 때 항상 빅텐트론이 늘 따라왔어요. 창당을 할 때도 창당 중간에도 창당 후에도 그리고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총선 때도 지선 때도 늘 빅텐트 쳐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워낙 똑똑해서 너네 왜 개혁신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만든 정당에서 왜 다시 기어 들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고 되게 조심스럽게 운을 띄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도 뭐 합당 논의하다 깨지고 뭐 이제 전당대회 이후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상황. 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딱 되게 무리하게 네. 당내 구성원 내지는 내부 구성원들의 양해가 없이 그냥 추진해 버리니까 더 여파가 좀 커버린 거잖아요. 그런 점만 봐도 사실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 그럼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건 제가 뭐 수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추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물 건너갔다.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것이 사실 대세론인 거잖아요. 또 김민석 후보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합당은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개혁신당은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네.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근데 이게요 되게 몇 달 앞 남겨놓고 네. 급박하게 돌아가서 지금 네. 뭐 얘기해봤자 별 의미도 그렇죠. 없어요. 뭐 이제 사실 뭐 상상의 시나리오들이죠.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지금 개혁신당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인 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그 동탄에서 한 명 당선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아무런 원내 의석이 없는 당들도 보다도 오히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맞는 말씀이세요. 뭐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래서 뭐 출근길 유튜브도 하면서 뭐 이제 존재감을 키우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사실 그런 당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아니 근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적으로 보면 제3당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잠깐 부흥했던 경험은 있겠죠. 네.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서 네. 크게 이제 잠깐 부흥했다가 네. 다시 사라지곤 했잖아요. 네. 조국혁신도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지민미조라고 하면서 네. 전남 정부 광주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었지만 네. 지금 보세요. 이번에 그 호남에서도 아마 기초단체장 2석밖에 못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네. 양 극단의 어떤 극단적인 정치에 의해서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잘 점검해가지고 네. 뭐 사이길을 잘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뭐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위축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어느 세력과 또 이제 뭐 연대와 유대를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아무래도 뭐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막 복당 이것들이 관심이 많은 수술인데 이것도 사실 뭐 어떻게 그럼 뭐 우리 좀 총선 전까지는 좀 약간 시간이 있는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이슈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복당은 이제 원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전 대표였잖아요. 네. 국민의힘 대표였고 네. 그리고 뭐 이른바 쫓겨났고 네. 쫓겨난 다음에 또 부당하게 제명됐고 뭐 이런 과정인데 정치적으로 다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살아 돌아왔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다 장동혁 지도부가 네. 너 들어오지 마라고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오면 미안해 라면서 이제 받아서 자기들의 몸집을 키우려고 하고 또 오늘 한동훈도 뭐 그냥 개인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잘 싸우는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 카드를 지금 버려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사적인 것을 앞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권파는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복당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제 경우나 배현진 의원 경우를 보면 한동훈 의원도 가처분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질 게 거의 분명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두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비슷한, 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아예 소명 기회를 안 준 채 새벽에 그냥 그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해 버렸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게 과연 지금 맞는 건지 그런 정무적 판단은 본인이 하겠죠. 사실 아무래도 뭐 이제 그래서 복당을 한다 한들 뭐 이제 사실 당대표에 도전하고 막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뭐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막 뭐 이제 복당해가지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실효성이 굳이 뭐 지금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들어간다 한들 뭐가 이렇게 달라질 게 있나? 라는 생각들.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잖아요. 네, 거기는 뭐 끝까지 가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쎄요, 한동훈 의원에게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집권 후반기로 이제 갈 거잖아요. 네. 그럼 집권 후반기는 어느 정권이나 레임덕이 옵니다. 네. 그 레임덕이 오고 집권 여당도 분란과 갈등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얻는 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고 네. 뭐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 달까지 임기라고 하지만 네. 사실 8월 달이면 총선 준비하는 코앞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돌아가는 모양새가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도와주는 여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권파 입장에서는 굳이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둘씩 스멀스멀 올라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수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의원은 사실 지금 뭐 김진주 씨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서범수 의원도 그렇고 진종호 의원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언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니까 당권파가 보거나 지도부가 봤을 때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들을 왜 받아줘야 돼? 물론 이제 한동훈 의원의 책임은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은 당연히 선회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사고를 친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같이 한 세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당권파라고 하는 곳은. 저희도 겪어봤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얼마나 잘 제어하고 줄일 것인가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핑계예요. 아니 서범수 진종호 어저께 발언 없었을 때는 그러면 그 이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나요? 아니 뭐 명분을 준다는 거죠. 괜히 꼬투리 잡을 그러니까 명분을 그런 주는 거는 거죠. 사실은 그냥 트집을 잡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어제 대통령이 그 통과시켰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형소법. 네, 형소법을 통과시키고 이게 지금 보면 지옥의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국민의힘 다 모든 일정은 통상 업무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지도부에? 네. 아. 휴가 가버리고 네. 당대표는 도대체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지금 단식은 하려면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이 사실 선명하게 싸워야 되는 이슈인데. 아,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인데 오늘 지금 아무런 일정이 없대요. 통상 업무예요? 예, 모르겠어요. 온 거 보니까 그냥 국민의힘 통상 업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안 하는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대대적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그래야죠. 오늘 같은 그러면 날은. 어저께 무슨 뭐 국무회의 하는데 그 앞에 가서 그냥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웰빙 정당 소리 듣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리고 싸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 항소 포기했을 때 네. 그거 누가 싸웠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거기다가 오늘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라고 쓰면서 문제 삼았지. 그 다음날 장동혁 대표는 가갖고 정청래 대표하고 무슨 저 한일 축구연맹 무슨 축구한다고 해서 악수하면서 파한 대수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안 수사권과 형소법 문제도 형소법 조항에 그런 걸 슬쩍 끼워 넣었다. 대통령을 면죄부 줄 수 있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거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이런 조항을 끼워 넣습니다라면서 문제를 삼아서 공격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로만 맨날 여당과 싸웁니까? 맨날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뭐 집권 여당 공격하는 거 보면은 주도해서 싸우는 게 없어요. 다 한동훈이 먼저 공격하면 뒤에다 숟가락 얹으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오늘 같은 날 통상 일정 아무 일정이 없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좀 황당해요. 사실 근데 오늘 또 안 그래도 뭐 윤리위 관련해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조경태 의원이 또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 뭐 한동훈 제명 철회, 뭐 이제 촉구 기자회견 뭐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또 이제 목소리를 좀 공개적으로 내는 분인데 사실 이제 장도혁 대표가 징계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게 윤리위원이다, 유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서 좀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약간 자중질환하고 이제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국민의힘이 이준석 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윤리위가 네. 워낙 뭐 뭔가 김재섭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사냥개 역할을 했던 것은 뭐 만고의 불변의 진리니까 그건 새삼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약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리전 성격의 갈등은 아니라고 해요. 이게 최근에 사퇴한 2명의 위원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찬성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윤민우 위원장의 일방적인 윤리위의 어떤 운영 여기에 반발하는 다른 윤리위원들의 어떤 이전 투구 내지는 갈등인 거지 이게 뭔가 당권파의 한 축과 비당권파의 한 축의 대리전 갈등은 아니다라는 게 기자들의 취재의 내용인 것 같고 윤민우 위원장은 빨리 정리를 해야죠. 최고의 차원에서.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윤리위원들한테 양해도 안 됐는데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당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보도자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윤리위나 어떤 윤리심판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어떤 정당에서도 당무감사위원장이든 윤리위원장이든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정치인처럼 하지 않아요. 윤리위는 그냥 조용하게 윤리 징계를 하고 끝나는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뭐 정치인처럼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가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징계를 결정해야 되는 그 주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본인이 정말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니까 그냥 윤리위원들의 반발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 최고위가 빨리 뭔가 좀 결자해지 내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뭐 우리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도 이 윤리위에 의해서 뭐 테러리스트가 되고 막 뭐 극악무도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제 그런 들이받는 소가 되고 테러리스트가 되고. 아 참.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또 윤리위원들 성명서 내용 보면 뭐 이제 견해가 다른 동료 윤리위원에게 친한계 프레임을 씌우며 징계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윤민우 위원장이 정계 진출을 위해 당 지도부 입맛에 맞춰야겠다고 선언하는 발상.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던데 윤민우 위원장이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뭐 이제 우리 김재섭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사냥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상 뭐 이제 배지를 달려고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뭐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전혀. 그 지난번에 법원에서 저와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자기 당의 전직 최고위원과 그리고 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를 했다가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위헌하고 위법적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윤리위원장은 사퇴했어야 돼요. 당연히. 아니 지금 보면은 좀 표현이 격합니다만 너무 뻔뻔해요. 아니 선거에서 지고 안 사퇴하겠다는 당 대표나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남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도 윤리위원장 버티고 있는 분이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분이 그냥 버티면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해촉을 했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을 해방 이후 이렇게까지 당이 법원으로부터 멸시를 당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비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버텨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급기야 그 내부에 있는 윤리위원들이 당신 나가라. 당신 외부하고 짜고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외부에다가 다 누구를 징계를 하고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다 보고하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윤리심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은 제가 보기엔 윤민우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을 하고서도
아니 지금 미국에 가서 2억 얼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네?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했길래? 아니 근데 뭐 햄버거도 자기 돈으로 사 먹고 뭐 이제 했다고. 내 돈 내산 햄버거 몇 개 사 먹으면 2억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김민수 최고랑 뭐 이제 5월에 이제 지방선거 한창일 때 이제 미국에 뭐 8박 10일 동안 갔었죠.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뭐 이제 뭐 당비를 대략 뭐 2억 넘는 비용 2억 6천 정도 2억 600이네요. 2억 600 정도를 뭐 썼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당권파 쪽에서 이게 뭐 원래 야당 대표들 갔을 때 뭐 다 이 정도 썼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이제 또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장 대표가 본인으로 뭐 돈인 돈으로 햄버거 사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사실 좀 이게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해외 출장 가서 당비로 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이제 그것도 뭐 금액도 뭐 통상적으로 뭐 당 대표들이 쓰는 금액을 크게 초과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막 뭐 자기 돈 햄버거 뭐 이런 얘기하니까 사실 좀 그러니까 저도 비용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치사한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내가 내 돈 내고 햄버거 먹었다, 내가 당원들을 많이 모았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대응은 또 그건 그러니까 별개의 또 다른 문제라서. 그렇죠. 그러면 당원들 많이 모으면 뭐 1년 내내 해외 출장 다녀도 괜찮다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건 보통은 이제 벤스 부통령이든 루비오 장관이든 면담 일정이 잡힌 다음에 네. 이제 이 항공권과 숙박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건데, 먼저 4월 2, 3일 날 2억 300만 원을 지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면담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외교통상이 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먼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인사들과 소통을 해본 다음에 면담 언제로 잡을까요? 이대로 잡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확정하고 나서 항공권과 숙박권이 따라오는 건데, 그건 그게 아닌 걸 보니까 일단 해외 출장은 나가자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일정을 조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판받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금액을 많이 썼다라든지 이런 걸로 비판하는 건 조금 안 맞고, 김무성 대표도 과거에 새누리당 때 뭐 해외 출장 나간 거 보니까 보통 2억 돈 쓰더라고요. 네, 그 정도 2억 3,900인가. 그래서 금액 가지고 시비 거는 것보다 진짜 면담거리가 없었고 일정이 없었는데 일부러 나간 것 아니냐라는 한 꼭지와, 왜 선거 한복판인데 선거 직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왜 여기 나가고 있느냐, 이걸로 비판하는 게 조금 더 소구가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김무성 대표가 2015년에 출국을 했더라고요. 네. 미국 갔다 와서 8박 10일 똑같았어요. 네. 그때도 한 2억 정도 썼어요. 네. 근데 뭘 했는지 봤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공화당 원내대표 만나고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고 그다음에 외교위원장 만나고 국방위원장 만나고 큰 분들을 만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뉴욕으로 갔어. 그래서 반기문 총장하고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사무총장한테, 예. 반기문 사무총장 면담하고 그다음에 또 LA 갔더라고요. 그래서 LA에 가서 교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일정들을 쭉 소화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가고 이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을 쓴 거하고 이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선거 한 와중에 그렇죠. 지방선거로 지금 저 정청래 대표는 막 전국을 전국 돌고 순회할 있었어요. 때죠. 예. 근데 갑자기 미국을 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극우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뭐 연설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2박 4일로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간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 단체에서는 우리는 초청한 사실이 없다. 그냥 자기들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박 4일 있다는 걸 갑자기 거기 가서 거기 간 김에 사람을 좀 더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4박 6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6박 며칠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8박 10일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공항까지 왔다가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되돌아갔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만나주니까 의회 앞에서 뻗치기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아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아니 지금 이 선거 와중에 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의원들 아무런 약속 없이 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누구를 하나 만나야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야당 대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뭐 뒤통수만 나오고 막 뭐 그래서 이런 사진 사진 찍은 게 해가지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 가서 뭐 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왔다.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왔다. 누구 만나고 왔냐? 그건 밝힐 수 없다. 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2억이 넘는 돈을 썼다.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씁니까? 나중에 3명이가 더 갔었잖아요. 네. 뭐 조정훈, 김대식, 그다음에 김장겸 이렇게 몇 분이 중간에 갔다가 그 사람들 그냥 돌아왔- 왔어요. 먼저 왔어요.
이분들만 그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인생사 찍은 사진 찍은 분들 있잖아요. 장동혁, 김민수 최고. 장동혁, 김민수 이분만 이 두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8박 동안. 그러면서 2억을 썼으면 도대체 얼마씩 쓴 겁니까? 하루에 2천 몇백만 원씩 쓴 거 아니에요? 뭐 비즈니스 항공 타고 막 그러니까 뭐 이제 항공권이 제일 비즈니스만 해서 제가 보니까 그 알아봤더니 그 왕복으로 네. 그 워싱턴까지 가는 그 비즈니스 말고 퍼스트 클래스로 타면 1,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왕복. 한 명당. 왕복이. 음. 아 그래도 3,200만 원이야. 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도대체 뭘 하길래 네. 당원들이 낸 당비로 가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는지 뭔지 그것도 그건 모르잖아요. 밝혀야 돼요. 만약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으면 정말 무참하죠. 그건 좀 염치 없는 일이죠. 뭘 하러 간다고 거기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미국까지 갑니까? 마일리지 쌓으러 갑니까?